네, 먼저 팀원 위메프 사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사를 점거하고 환불을 요구하던 성난 소비자들은 현장을 떠나서 법적 대응과 집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정식 집회가 신고돼 있는데 집회에 앞서서 피해 규모와 사례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오늘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사태 해결 의지를 밝혔는데요. 여전히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저는 팀원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해 있었던 팀원은 지금 직원까지 아무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완전히 건물이 폐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도 관계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도 이곳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곳은 성난 소비자들로 완벽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로를 완전히 봉쇄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요. 지금은 평소의 거리의 모습을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간간히 잠긴 문을 열어보는 등 상황을 살피는 피해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소비자들은 정식 첫 항의 행위로 큐텐 사무실에 있는 건물 앞에 모여 우산과 마스크를 쓴 채 나섰는데요. 피 같은 돈 1,000만 원, 도둑 팀원 잡아주세요, 숨지 말고 대책 마련하라 등 문구를 우산에 붙이고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모인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연대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 카페를 만들고 흩어져 있는 오픈 채팅방 방장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식 집회를 논의하고 있는데 내일 저녁 7시 반 금융위 앞에서 첫 집회가 신고가 됐지만 바로 집회를 시작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취합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집회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도 준비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 피해자들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울고 불고 하시는 여성분들부터 시작해서 칠순잔치 가시려고 가족들이 처음으로 가시려고 마음 먹었다가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재결제를 해갖고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신 분도 계세요. 일단은 저희가 단체 소송도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소송처는 각각 달라지겠죠. 네, 지금 소비자 피해뿐이 아닙니다. 판매자들 피해도 큰데요. 판매자들도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입장문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입장문이었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이 전부였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일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큐텐이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M&A를 추진하고 있고, 구영배 대표의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서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영배 대표의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팀원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만 약 2,100억 원에 달합니다. 20일 기준 2,700억 원, 4일 만에 40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영배 대표는 입장문에서 밝힌 큐텐 측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 규모는 500억 원 정도라고 밝혀서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또 이마저도 5월 판매액은 미정산 규모라서 유치월분 미정산분이 8월에 추가가 되면 큐텐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수천억 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가 입장문을 냈지만 여전히 모습은 감추고 있습니다. 또 큐텐이 입주했던 강남의 한 건물에선 큐텐 업체명만 지어놓아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입장문에서 자신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이번 사태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구 대표가 신뢰를 얻으려면 입장문 공개가 아니라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사동 팀원 사무실 앞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로 현재까지 판매업자들에게 정산되지 못한 금액이 2,1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금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5,600억 원이 넘는 긴급자금을 즉시 지원키로 했습니다. 유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카드사와 피지사들을 상대로 신속한 환불 조치에 나서도록 독려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판매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2차 TF 회의에서 판매업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2,100억 원대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상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6월과 7월 거래대금 결제 기일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 표현대로 미정산 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업체 경영난을 막기 위해 5,600억 원 이상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3천억 원을 공급하며 여행업계 대출에 6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3.4에서 3.5%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이 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판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카드사와 피지사가 피해 고객의 결제 취소를 거부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함과 동시에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도 사용처나 발행사가 사용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계속 판매했는지 등을 파악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원 문제가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소상공인 판로 지원 명목으로 올해만 3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영세상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충분한 검증 없는 쇼핑몰 선정으로 오히려 피해를 키운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말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홍보 포스터입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의 유일한 사기업 동참자로 위메프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협업을 고리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입점 수수료 지원과 온라인 진출 교육 등 판로 지원을 이유로 올해 큐텐 계열사에 지급하기로 한 예산만 무려 114억 원. 이 가운데 30억 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흘러들어간 금액만 각각 5억 8천여만 원과 6억 3천여만 원 수준입니다. 나랏돈이 투입될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 2020년 중소기업 유통센터 자체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당시 큐텐은 고득점을 받아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이미 납입 자본금이 바닥난 자본 잠식,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부실 기업에 세금을 퍼주고 이를 신뢰한 소상공인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저희 파산이고요. 변제할 능력도 없고 티몬은 계속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받지 못한다면 지난 25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에 달합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를 시한폭탄을 국가공공기관이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오다가 결국은 애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센터 측은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교육 비용 등을 사후에 대준 차원이라며 이번 정산 지원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나랏돈 투입에 있어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경영진을 고소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큐텐, 티몬, 위메프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 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모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방송사법 필리버스터는 내일이면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법과 관련된 무제한 토론. 그동안 3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5째에 이어진 건데요. 지금은 4번째, 즉 마지막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EBS 지배구조와 관련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바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내일 오전이면 엿새 만에 필리버스터 전국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야권의 방송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미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사법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협조하라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물면서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사법의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 국회 재표 결과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 과정이 또 한 번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라 당분간 이 같은 소모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여야 신경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쌓이고 있어 수사기관으로 바로 보내야 할 정도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고요. 여당은 청문회가 검증을 빌미로 인신공격, 인민재판으로 변질됐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신공격, 인민재판? 검증이 인민재판입니까? 본인이 아무리 지적하고 싶어도 그렇죠. 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오늘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여당은 이례적인 사흘 연속 청문회에서 남은 건 갑질과 막말 대잔치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상 정해진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단 하루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뒤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 후보자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경찰 고위직 면접 당시 이 비서관이 동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은 이 비서관 불출석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이라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상황도 각각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신임 사무총장으로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서 의원이 변화에 유연하고 어려운 길에 앞장설 인물이라고 소개했고 서 의원은 당 안팎 난제가 많은 시기에 직책을 맡게 돼 부담스럽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파 갈등 뇌관으로 꼽히는 정책위의장 교체와 진명직 최고의정 임명 등 나머지 주요 당직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반환점을 돌며 후보 간 정책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아침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민생 경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민생 경제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생, 실용 노선을 표방하며 주장한 이른바 먹사니즘에 대해서는 고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북한이 압록강 주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민 수천 명이 고립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조 현장을 직접 지휘하면서 홍수 예방에 실패한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흙탕물 위로 드문드문 보이는 지붕들. 압록강 주변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지역 수해 현장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이동하는 검은색 SUV 역시 바퀴까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위험 계선을 넘기면서 섬 지역 주민 5천여 명이 고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군 헬기가 투입돼 구조가 진행됐고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군 헬기 10여 대가 20여 차례 왕복 비행한 끝에 4,200여 명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까지 소집하는 등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도 홍수 예방에 실패했다며 각급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것은 바로 인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기관의 무책임성, 비전투적인 자세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북한은 압록강 인근 지역을 특급 재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방지와 복구사업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과거 북한은 수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 여부나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민 구조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 선전과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황해도와 강원도 등 북측 남쪽 지역의 호우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라며 추후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여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요 현안을 대부분 다수결로 의결하는 만큼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할지가 관심인데요. 현재는 친윤계 인사가 한 명 더 많은 5대 4의 구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지난 5월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된 친윤계의 정점식 의원을 친한계로 교체할 경우에는요, 5대 4로 친윤계보다 더 많아집니다. 당내에서는 통합 차원에서 교체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향후 친윤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한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 기준은 선민 후사라면서도 민심과 당심은 변화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서범수 의원은 임명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면서 교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한 대표와 서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인선 관련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선민 후사입니다. 지난 총선과 이 당대표 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과 당심이 분명히 저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변화의 민심을 잘 받드는 진영을 잘 구축하도록 제가 많은 말씀 드리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책위장 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명권은 뭐 대표께서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임기가 1년이다 2년이다 하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네, 정치 이슈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정치온입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석자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치권 뉴스 가운데 제일 핫한 게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책위장 인선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 한 대표가 실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현안을 결정할 때 표대결을 벌일 경우가 있는데 이때 친한계가 표수가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위장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정치 현안이 있을 때 표대결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예. 제가 볼 때는 기억은 거의 없어요. 예. 특히 이제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군요. 그 두 번째는 자꾸만 이제 그 전당대회에 나온 전체의 결과에 대해서 예. 우리가 62.8%의 지지를 받았다. 그것도 예. 당신과 민심이 똑같이 60% 이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신임 그 한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라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명령인데 그렇군요. 거기다 대놓고 지금 뭐 최고위원회에서 예. 그 구성을 뭐 5대 4로 하냐 이런 건데 근데 한 대표는 저라면 왜 그럼 고심하고 있는 걸까요? 고심이 위임해도 아니겠죠. 될 것 물론 이제 같은데, SNS상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에 정점식 정책위원장이면 저는 제가 사표를 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신임을 물어봐야죠. 근데 왜 안 묻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면에서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저 말은 그렇게 예, 해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예. 그냥 유임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얘기를 한다든지 예. 일단은 변화의 물꼬를 어떻든 간에 그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건다면 예. 언제든지 그 나름대로 당 대표한테 지금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니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지금도 기억을 외롭게 하지 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외롭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친윤이 예. 그것도 뭐 한동훈 신임 대표한테 어떻든 간에 저 문제를 가지고 예. 또다시 뭐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걸 가지고 아. 얘기한다는 거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절박한 정점식 거죠. 의원이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단을 해야 저는 한다고 스스로 보세요? 또 왜냐하면요. 예. 정책위 의장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무총장이야 뭐 정당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뭐 예산 문제를 가지고 간다 하지만 정책위 의장은 그 당을 대표하는 의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원래는 뭐 우리가 조금 이제 국민의힘 역사를 얘기하면 옛날에는 원내대표를 뽑을 때 예. 정책위의장을 런닝메이트로 뽑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꿨죠. 예.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로 바꿨는데 그거는 전제 더불어민주당은 그 옛날서부터 당 대표가 임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주도하는 의제를 예. 정책위 의장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이거는 어떤 친한이냐 친윤을 넘어서서 네. 정책위 의장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김영진 교수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당대회의 결과를 수렴한다라는 것의 기본은 이런 겁니다. 예. 우리가 기업의 새 대표가 와도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회사의 비전 발표도 신임 경영진이 하겠죠. 그 네. 이야기는 뭐냐면 인사와 재정이라는 것은 일괄사표를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설왕설래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친윤 친한이 또 불거지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런데 예. 지금 9명의 지도부 중에서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로는 친한 4, 예. 친윤 5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예. 교체되어야 가시적으로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친윤 친한이 거론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조차 불필요하지만 예, 예. 괜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의 변화라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새로 경영진이 오면은 인사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정점식 의장이 지난 5월에 임명이 됐잖아요. 비대위에서 임명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위에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명이 된 상황이면 예. 새로 당원들의 선택에 통해서 온 당대표에 이건 보통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사표 걷어가지고 당대표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절차나 관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걸까요? 친윤 친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점식 의원인들 네. 바로 한동훈 대표의 또 선배 아닙니까? 더군다나 검사 선배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 예. 당연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러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단 배후에 있고 버티기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당연히 일괄 사표 형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둬서 대표님 예. 이렇게 다 사표가 됐으니까 인사권을 결정이 되시면 단행을 하시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한동훈 대표가 할 것 같아요? 대표는 교체하겠죠. 교체할 것으로 보십니까? 교체하는 게 왜 교체를 예. 하냐면 정점식 의원도 상당히 불안정한 자리가 됩니다. 예. 차라리 본인이 그럴 이유가 없죠. 초선 의원도 아니고 네. 충분히 자기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 친윤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인식될 그렇군요.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 통합 차원에서 그대로 유임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표를 내고 갖다 주면 한동훈 대표하고 뭔가 교감이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정 선배 이렇게 안 되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한 대표 하자는 대로 다 도와줄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 정점식 대표가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김영준 교수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만 예. 그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냐가 통합적 차원이라는 그 면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통합 차원이 그게 아니에요? 무슨 통합에 관련된 통합은 훨씬 더 예. 굉장히 정교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대정신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함의를 우리가 도통 찾지 않습니까? 왜 62.8%는 압도적인 지지를 한동훈 대표한테 줬을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당정 관계를 포함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데 상대적으로 제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보다도 한동훈 후보에게 결국은 당심과 민심을 같이 함께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이끌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전체에서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다. 그랬을 때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래서 뭐 괜히 뭐 지나가는 말로 외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건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친윤과 친한은 치킨 게임을 하는 순간 공멸한다. 이거는 함께 더불어서 협력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일단은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가 오히려 더 이 현재에 처한 위기, 지금 방송사법 포함해가지고 국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뭐 최고위원회에 있어서 5명은 친한이다, 뭐 4명은 이거 지금 너무 한가한 그런 그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상임 정국위원회 가서 당원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책위장 임기가 1년인데 그 1년을 계속 물러나지 않고 지키려 한다면 결국은 해석이 필요한데 상임 정국위원회 가서 당원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의 과 선배이기도 하고 또 법조인인데 다분히 이런 설명은 존재감이겠죠. 나는 친한은 아니니까 내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고 인사권도 설정 내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겁니까?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TK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나의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요.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왔네요. 한 달.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팬덤을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물론 분위기 또한 민주당과 비슷하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위드훈이 뭐 이런 저 클럽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뭐 저 그 중에 지도급에 있는 분도 우리 당의 지지자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그리고 민주당 활동을 하던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지금까지 우리 보수파나 또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는 좀 다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한 딸이란 표현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층 개혁의 딸들 그 개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와 이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한 딸이라고 표현했어요. 위드훈이라고 한동훈 대표 지지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활동하던 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역대 보수층 지지층은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던데 동의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그 팬덤 정치 보면은 이제 보수보다는 이제 진보 쪽 진영이 굉장히 강했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작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모가 굉장히 나름대로 개혁적이고 참여와 더불어서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그때도 이제 그에서 문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부보다 훨씬 강하게 등장한 게 이재명 대표의 뭐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팬덤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정당 정치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 당원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다.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팬덤 정치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는 뭐냐면 이 팬덤들이 갖고 있는 적대의 감정.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만이 옳고 그리고 상대방은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 양극화 얘기하지만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그러니까 정서적 양극화라는 건 완전히 대화 타협을 전결시키고 오로지 우리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딸에 대한 피해는 포퓰리즘과 연결이 되고 정치 양극화랑 연결되면서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지금 안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 SNS에서 얼마나 팬덤들이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지지도, 인지도가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그 진보 진영과 같은 이제 강력한 지지층 팬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는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저렇게 62.8%의 높은 지지를 받은 한동훈 비대위원 대표의 이면 속에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한동훈 열성 지지층, 그러니까 한동훈 팬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상대 후보보다도 훨씬 강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견해였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팬덤 정치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개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민주당의 견해와 반대하는 사람한테 문자 폭탄을 막 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격적 모독을 하고 거기에 막말을 하고 협박을 하는 이런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딸이라는 그 팬덤이 지금 얘기하는 조금 전에 얘기하는 정책의장 당신 물러나세요. 왜 계속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계속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식의 팬덤은 오히려 더 우리가 바라보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정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팬덤 정치가 최근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그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혁의 딸들 이재명 전 대표나 또 민주당으로 결집하는 것이야 뭐 탓할 일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의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봐야 될 텐데 그렇지만 개딸들의 경우에도 수박을 가리고 당도에 따라서 가리고 또 공격을 하고 파괴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분은 또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홈페이지로 가서 그 사퇴하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아무리 위더훈이가 10만이 아니라 100만일 때도 이건 아닙니다. 이런 팬덤 저는 단 한 명도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다만 한동훈 대표의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딸과 그렇게 지칭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니까요. 그리고 개딸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팬덤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개딸의 경우는 좀 더 많이, 좀 더 강하게 결집이에요. 이재명 전 대표적으로 결집하라. 다른 목소리는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성격이 강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팬덤인 한딸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62.84%의 높은 득표를 올린 것은 한동훈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민주당을 이길 수도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들을 경쟁자들 이길 수도 없다. 이것 때문에 변해라. 한동훈 대표도 변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변화시키고 윤석열 정부도 변화시키고 국민의힘도 변해라. 이 변화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위더훈이 이른바 한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팬덤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팬덤이 갖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을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선동하고 혐오감을 주게 만들고 이게 한다는 거는 큰 뜻에서 리더십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정치인이 직접 설득해야 된다는 설득을 해야 돼. 거고. 그래서 한때 이런 기억이 그렇군요. 나시지 않아요? 예. 문바가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양념이다라고 얘기해서 공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리더십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의 지지층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걸 일탈 행위가 왔을 때 그것을 아주 빠르게 제어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거는 전부 다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럼 이번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정전입 정책의장 사퇴 촉구 댓글 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본인이 그 한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임에 대한 것들을 정체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서 개딸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의 정체성이 다 일체화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이 반짝하는 단어 가지고 뭔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언급을 했네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든 간에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더 나가서 정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이니까 여론조사 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금요일 나온 갤럽 조사를 보니까 차기 지도자 선호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22%, 한동훈 대표 19% 나온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1%포인트 하락을 했고 한 대표가 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사부터 좀 잠깐 볼까요? 이게 좀 대선까지 워낙 많이 남았는데 차기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겠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이게 주관식 답변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갤럽은 주관식인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주목을 해보실 부분이 아직까지 누군가가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1%포인트가 내려왔어요. 이건 관심도와 주목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역으로 내려온 역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니까요.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작은 퍼센티지라고 해서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제가 우리 온 시간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의 적은 이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스스로의 이 제한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죠? 사람들이 전당대회 뻔하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걸 변화를 통해서 더 주목도를 높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전 조사 대비 올라갔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도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요. 외부적으로야 이제 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외부적인 이재명 전 대표나 조국 대표를 대항하기 앞서 내부적인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당 내부의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
중대 과제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 대한 것들 이제 특정 후보를 해서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22%, 조국 5%, 27%예요.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한동훈 19%, 네.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이니까 예. 원희룡,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전부 다 더하면은 27대 28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특정한 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거예요.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아니 지난 총선에서 정말 예.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불구하고 지도자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표현해서 보수를 압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첫 번째 그런 점을 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뭐 보수는 완전히 망했다, 진보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결국은 일극 체제와 여기는 다극 체제라는 싸움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보다는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선호도가 얼마나 계속 지속될 것이냐도 문제고 뭐 애석하게도 이재명 지금 조국 두 지도자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2026년도 지방선거 좀 끝나고 나서 그러면 2027년 3월 달이 대통령 선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한 9개월, 10개월 남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에 정말 나름대로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지를 한번 보는데 다만 현재는 진보든 보수든 팽팽하게 그렇게 보고 봐야 있고 되겠군요.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합해 보니까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 긍정평가가 1%포인트 떨어진 28, 그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6%를 차지했는데 부정평가 이유를 잠깐 보면요. 경제 민생 물가가 14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9를 기록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제가 5%포인트 올랐네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추세선을 먼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볼까요? 긍정과 부정의 이유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던데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도 추세를 보면은 7월 둘째 주 25%에서 29%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큰 이유로는 그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으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컨벤션 효과가 커플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까지 견인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한 두코바니 효과도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더 상승하지 못하고 30%대로 못 올라가고 결국 28%로 1%포인트 인들 내려온 것은 뭐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이 특검법 이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얼마 전에 수사도 받았지만 일단락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저렇게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을 보는 거죠. 자, 긍부정 이유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긍정평가, 부정평가 보여주세요. 계속 부정평가 이후에는 뭐 이전에 보면 의정 갈등도 올라오고 경제도 올라오고 뭐 소통 경제는 뻔히 올라왔던 이슈거든요. 그런데 다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이원석 총장의 패싱 논란 또 수사 장소의 논란 이런 게 되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는 부담되는 요인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견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특검법과 김 여사 이슈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해법이 분명히는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온 계속해서 얘기잖아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지금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결정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 지지도가 12주 동안 20%대 담보하고 있다라는 건요. 거의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집권 한 4년 차 정도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집권 2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12주면은 석 달 동안이잖아요. 석 달 동안 그러면 석 달 거꾸로 올라가면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총선 끝나고 저렇게 집권 여당이 패배했으면 뭔가 큰 변화, 특히 대통령실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없는데요.
이 내려가는 이유 때 가장 결정적인 그 대통령 지도가 내려갈 때의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조금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었냐면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었어요. 예, 그럼 예.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했고 상식적이지 않은 건데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되면서 국민들이 예. 이탈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총장 패싱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공개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장소를 검찰청사가 아니고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했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에서던 공정과 상식이 그렇군요. 훼손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예. 저렇게 딱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예. 앞으로라도 예. 지지율을 상승시키려면 정책적 사항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국민이 감정을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감성을 좀 높여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12주 동안 20%대의 지지율을 극복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요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감원장 제안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닌 대통령실이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때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원희룡 후보에게 정치판에서 퇴출돼야 한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사 제한이 있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연관 짓는 부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예, 예. 김경률 회계사와 진중권 교수가 그런 게 가당치 않다라는 것을 선을 아주 강력하게 그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설왕설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비대위원을 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와 상당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인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말이 앙뚜안했더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김건희 여사를 직격했던 것이고 네. 그것이 빌미로 해서 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극도로 멀어지게 되는 예. 계기가 된 거 아니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와 연관 짓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저는 그듭 이 말씀을 좀 요약적으로 드리고 싶은 네, 게 네.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한 딸이다 또는 뭐 이 한 딸의 위더우니의 지도층을 이룬 지도부에 예, 있는 예. 사람이 관리자 쪽에 민주당 출신이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당이 단결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당정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지 김경률 같은 자연인들은 좀 그대로 두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걸 사실 고민해야지. 그렇군요. 끊임없이 서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간질하고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까지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원희룡 후보 경선 때 대선 후보 경선 때 많이 도와줬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인간적인 신뢰 문제가 이제 깨진 거라고 보는데요. 김경률 지금 뭐 전 비대위원이죠. 네.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선대위원장을 제안한 쪽도 윤석열 대통령 쪽이라고 얘기를 그렇다고 했고요.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금강원장 제안한 거는 한동훈 지금 대표가 추천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원희룡 후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서 유튜브 방송을 같이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결국 뭐냐면 그만큼 둘 사이에서 신뢰관계는 있었는데 네.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 속에서 그동안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원희룡 그 장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예, 기본적인 예.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2000년도에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이제 처음 입문한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벌써 2024년이니까 24년 됐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젊은 개혁의 아이콘으로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부각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맞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한 대표와의 나름대로의 그 투쟁 속에서 그렇군요. 저렇게 예. 나름대로 상황이 좀 꼬이다 보니까 네. 뭐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도 전 비대위원도 한mel이라고 그렇군요.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잘못을 떠나서 네. 지금 나오는 논쟁을 보면 참
거칠고 투박하다. 네. 참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당시 비대위원이었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굉장히 비상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교를 하면서 갈등을 얘기했었던, 그리고 또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면 비대위원을 계속 하더라도 그럼 출마를 좀 해보지 그러셨어요. 또 출마는 또 안 했어요, 본인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잘잘못을 넘어서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요, 어떠한 누가 더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언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의 품격이라든지 아니면 글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좀 논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너무 저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좀 어색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조금 지지가 충분히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김민석 의원이 나왔네요. 맹추격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4위 후보였던 김민석 후보가 선두 정봉주 후보를 단숨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밖에 안 나오는 게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후보밖에 안 나오는 게 그게 지켰어. 끔찍하고 쫓아오지 말고 쫓아올 거고 확 뒤집어라 빨리.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가 안 나올까 이제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데 그 뒤에 명심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됐죠? 김재원 최고위원인가요?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은 또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가 런닝메이트라고 지명한 사람이 결국은 압도적으로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조용히 있다가 의외로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뭐 영상이든 뭐든 통해서 핵심은 뭡니까? 이재명의 런닝메이트는 김민석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전달되는 순간 강성 지지층의 대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 1.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저거는 뭐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부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정봉주 지금 의원은요. 수석 최고위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자기가 원에 있으면서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런닝메이트로 하는 것이 나쁘냐라고 얘기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두 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같이 런닝메이트로 나가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뭐 저는 아마도 이재명 그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을 정말 자기가 공천을 주지 않은 정봉주 전 의원이 된다는 데 대한 상당히 나는 심리적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큰 시그널을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는 제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설명하고 분석하면서 BP와 TP, 브레이킹 포인트와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선거에서는 이만큼이나 할로 이펙트, 후광효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광이 없던 것이 김민석 최고위원 도전자의 뒤에는 이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해보나 마나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렇습니까?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확대명이 아니라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서서 이제는 9대명이잖아요. 90%대 대표 이재명이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전령입니다. 이재명 절대 영향력.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당원들의 지지층들의 표심까지 달라지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합니다. 이적이 이재명 대표의 적은 이재명 대표가 된다는 이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을 때 적어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김민전, 인요한 이들은 다른 목소리라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당대회가 8월 18일 민주당이 끝나고 나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면 누가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다른 발언을 할 이견을 제시할 그런 최고위원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한 목소리를 냅니다. 대동단결입니다. 단일 대우입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모습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또 중도층이 유입하기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점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론조사 관점에서 보면요. 7.23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결과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하는 이제 흥미로운 거는 8.18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과연 민주당 지지도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부분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오히려 굉장히 컨벤션 효과가 없이 그냥 밋밋하게 과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났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배 소장이 우려한 대로 이적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특히 90%대 득표를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변화라는 게 없구나. 가장 큰 거는요. 지난 총선에서 왜 정부 여당이 패배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변화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가장 강력했다면 지금 국회에서의 상황이나 전당대회 상황이나 보면 민주당은 변한 게 없네. 라고 딱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 그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정치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후광 효과를 포함해서 열풍이 민주당 내에서는 워낙 세기 때문에 제어는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끝나고 나서 민심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이 향후에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지금 방송사법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는 내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염성이 크고 예방 백신이 없는 수족구병이 영유아층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10년간 가장 크게 번지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집기 소독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 주변이나 손발에 발진이 생기고 발열과 인후통을 유발하는 수족구병. 최근 수족구병이 6세까지 영유아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영유아 외래 환자 1000명 중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 이달 3주차에 78.5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가 다양해 이전에 걸렸어도 병원체가 다르면 얼마든지 다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피부 물집이나 침, 콧물, 분변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아직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수족구병은 코로나19 시기엔 유행이 크지 않았습니다.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력이 낮아진 상황에 개인 위생이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거로 분석됐습니다. 집단 면역력이 매우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다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이제 낮은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다시 이제 수족구병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장난감, 놀이기구, 문손잡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된 원한은 회복할 때까지 등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증상이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지속하다 보통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38도 이상 고열이 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늘 청약 접수 중인 아파트 단지의 청약홈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5시 반에서 밤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또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접수는 청약 접수일을 내일까지로 하루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1인 가구 비중이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 9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2만 7천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 비중은 35.5%로 역대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고령자들이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 속에 지난밤 강릉과 속초에서는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기 때문인데 당분간 폭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위 현황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네, 밤사이 강릉과 속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강릉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 속초는 올해 첫 초열대야인데요. 이 특히 속초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6도로 관측되면서 일 최저기온 역대 1위로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초열대야면 열대야보다 더 심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그러니까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하고요. 초열대야는 한 단계 윗단계입니다. 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이 초열대야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초열대야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안 썼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났기 그랬군요.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열대야가 강원 동해안 지역, 특히 강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 지형 효과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는 팬 현상에 의해서 기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강릉에서 초열대야가 나타난 건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11년 이후 총 13번뿐입니다. 1942년 7월에 31.1도로 처음 나타난 뒤에 2008년에 한 번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2010년 이후에 관측됐는데요. 이 주목할 점은 최근 3년 연속으로 나타났고 올해만 벌써 2차례 관측됐다는 겁니다. 네, 초열대야. 오늘은 속초에서 나타났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관측되나요? 맞습니다. 오늘 밤사이 속초의 최저기온은 30.6도로 초열대야로 기록됐습니다. 이 속초에서는 지난 2018년 8월 4일에 최저기온이 30도를 기록하면서 나타난 뒤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서울도 초열대야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역대급 폭염으로 기록됐던 2018년에 나타났는데요. 지난 2018년 8월 1일과 2일 최저기온이 30.3도와 4도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이어 관측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강릉과 속초에서만 초열대야가 나타났지만 8월에는 전국적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낮 동안 폭염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현재 강원 영동 일부와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영남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은 닷새째 폭염경보가 이어지다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이 서울 하늘이 다른 지역보다 흐린데요. 이 구름이 강한 햇볕을 가려주는 이 천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습도는 높은 상태로 이 경보 수준 아니겠지만 체감온도는 30도 이상으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더운 건지 원인도 살펴볼까요? 네, 일기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 하층에 5에서 6km 부근 일기도인데요. 여기가 한반도고요. 네. 네, 보시면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다른 일기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일기도는 대기 상층 10에서 12km 부근입니다. 더 높은 곳이죠. 한반도는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는 중국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한반도를 남쪽으로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확장한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그러니까 대기 중하층은 남쪽에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상층은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뻗어 나온 고온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대기 전체가 더운 공기로 채워진 건데요. 쉽게 말하면 두꺼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으면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 한반도가 아주 두꺼운 이불을 2개나 덮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8월도 아닌데 이렇게 더우면 역대급 더위로 기록되던 2018년 폭염보다도 더 더울 수 있다고요? 네, 그런데 2018년에는 홍천이 41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서울도 39.6도로 이 111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더위로 기록됐던 건 우선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강하게 발달하면서 장마가 일찍 종료됐고요. 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 한반도를 대기 상층부터 하층까지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한반도 부근으로 자주 북상하면서 이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로 강하게 계속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시기가 2018년보다 늦고요. 장마도 공식적으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보다 폭염이 강할 가능성은 크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기온과 해수 온도가 지금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변수는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비가 한 번 오면 무섭게 쏟아지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영상 먼저 보실까요? YTN에 제보된 영상입니다. 지난 7월 10일 서울 잠실 부근에서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구름이 껴있는 가운데 저기 북쪽 일부 지역에만 구름 기둥이 솟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던 강원도 원주 사진인데요. 이 연기가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것처럼 한 곳에서만 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있어서 송곳포구, 송곳소나기로 불렸었는데요. 이게 소나기를 뿌리는 비구름입니다. 이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강한 햇볕으로 달궈진 지면과 대기 상층의 찬 공기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구름이 수직으로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저 비를 보면서 동남아에 많이 내리는 스콜 아니냐 이런 분들 말 많이 하는데 스콜 맞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비는 스콜과 발생 원리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스콜은 동남아시아 등 저위도,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에서 찬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낮 동안 햇볕으로 인해 뜨거워진 열기가 해소되는 단계에서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 내리는 건데요. 이 때문에 열기가 해소되고 나면 비구름이 사라지고 또 다음 날 열기가 쌓이면 오후에 비가 내리고 그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기 하층으로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상층에서도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부딪히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이 낮 동안 달궈진 열기도 가세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건데요. 이 긴 수건을 욕조에 흠뻑 적시고 세로로 세워둔 채로 아랫부분만 조금 비틀면 물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이게 스콜이고요. 이 윗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비틀어주면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상층의 찬 공기가 영향을 더해주는 우리나라 강수의 특징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마 얘기 해보겠습니다. 비가 참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아직 장마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네,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어 이 정체전선을 위로 올리면 끝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 부근까지 확장한 상태로 사실상 장마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아직 장마 종료와 관련된 기압계 변수가 있다며 내일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날씨 잘 들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4월 연속 메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17살 고교생이자 이번 올림픽 선수단 막내인 반효진 선수가
사격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소식 앞서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사흘 연속 메달 소식이 전해졌죠. 17살 고교생이자 이번 올림픽 선수단 막내인 반효진 선수가 사격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비로 센강의 수질이 악화하면서 파리올림픽 철인 3종 경기의 훈련이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세계 철인 3종 경기 연맹은 센강의 수질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29일 훈련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인 3종 경기가 시작되기 전엔 수질이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두 번째 주에는 마라톤 수영 경기도 센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논란 끝에 취임한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거듭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을 스스로 실패로 규정하면서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령탑 내정 이후 22일 만에 열린 취임 기자회견. 홍명보 감독은 90도 사과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팬에게 상처와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한국 축구를 위해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사퇴 회견 때도 종이 한 장 들지 않았던 홍 감독은 A4 용지 8장에 빼곡하게 써온 취임사를 11분 동안 꼭꼭 씹어 읽었습니다. 다양한 대표팀 지도 경험과 협회 행정 일, K리그 감독까지 그동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홍 감독은 개인 욕심이 아니라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표팀에 존중과 대화, 책임, 헌신이라는 세 가지 정신을 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유례 없이 훌륭한 선수가 가득한 지금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월드컵 16강 이상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적으로 표현되는 결과와 한국 축구만의 확고한 방향과 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꼭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을 스스로 실패라고 규정한 홍 감독은 이른바 의리 엔트리를 인정하면서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는 선수들만 뽑아서 쓰는 인맥 축구니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하지만 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름값은 없지만 그래도 팀을 이끌어가고 정말 팀에 도움이 되고 헌신이 되는 선수들을 잘 몰랐어요. 홍 감독은 전술과 피지컬 부분을 담당할 유럽 코치 2명을 포함해 코칭 스태프 구성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래시가 쉼없이 터진 언뜻 청문회 같았던 취임 회견이지만 홍 감독은 10년 전 출발된 기대와 박수뿐이었다며 겸손하고 겸허하게 팀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우선 경제픽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1위는 미정상금 눈덩이 정부 5,600억 플러스 알파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 팀원 위메프 정상금 지원 사태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눈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앞서 정부가 파악했던 미정산의 금액, 이 미정산 금액은 예. 1,7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예. 이게 지난 22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부가 최근 이제 파악한 이게 25일 기준인데요. 2,1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사흘 새에 400억 원 넘게 추가 확인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팀원이 1,200
280억 원, 위메프가 854억 원인데요. 문제는 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 이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 티몬과 위메프 정산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이 최장 2달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미정상 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정부도 정산 기한이 남은 6월과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앞으로 미정산액이 더 커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큰데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우선 이 피해자 이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2가지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가구나 여행 상품 등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일반 고객이 있고요. 예. 이 고객들에게 물건을 넘기는 티몬, 위메프 입점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 가구점이나 여행사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 사태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 구제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지금은 소비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 고객에게 초점이 맞춰져 네. 있었거든요. 이 카드사와 네이버페이 같은 결제 대행 업체에서 기존 결제권을 취소해주는 환불 조치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입점 업체들은 정말 줄도산 위기에 놓였는데요. 피해 업체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저희를 지원업체로 등록하고 이제 5일이 지나면 페널티가 들어가고 이대로 가면은 저희 파산이고요. 정산을 해주지 않는 이상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 위메프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지만 위메프가 직접 파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영세업체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입점업체 지금 당장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입점업체가 바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뭐 최장 2달 정도 걸리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 밀린 겁니다. 그동안. 그렇군요. 예, 예. 그 중간에 이렇게 미정상금 지연 사태, 그러니까 정상금 지연 사태가 터진 건데요. 예. 그래서 오늘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영세 상공인들에게 일단 자금을 긴급 수혈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 정부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결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언급한 5,600억 원 플러스 알파,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네.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최대 2,000억 원 투입되고요. 이게 긴급경영 안전자금 명목입니다. 정산 지연액이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싼 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거고요.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서는 이런 자금이 3,000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여행사 대출로는 60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예. 만약 이미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존 대출 만기를 최장 1년 정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또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은 이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네, 영세업체들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 최근에 연락을 따로 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침묵 깬 구영배 대표. 구영배 대표가 총 책임자인 거죠? 네, Q10 대표인데요. 네. 이번 정산지연 사태가 터진 이 티몬과 위메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도 구 대표가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 탈이 났다라는 이 시각이 되게 우세적인데요. 현재 기업 구조 한번 살펴보면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먼저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이 Q10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바로 구영배 대표입니다. Q10 아래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위시, Q익스프레스 등이 자회사로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저희가 노란 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Q익스프레스입니다. 이 물류업체인데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거든요. 여기에 도움이 되도록 자본 잠식 상태인 온라인 쇼핑몰까지 인수해서 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사업 확장 방식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영배 대표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요? 사실 저희도 접촉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이번 사태 터진 이후에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도피설까지 불거졌었는데요. 이 티몬 측은 이 구 대표가 국내에 있긴 하지만 우리도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들 원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직접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죠. 대표한 사람이 얼굴 한 번 내치지 않고 이 수많은 고객들을 기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성의는 아직까지 끝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과문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 유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 이 기자들, 출입 기자들한테 이 메일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공개 행보 대신에 입장문만 덜렁 내면서 사실 이것도 비판을 받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0여일 만에 처음 나온 구 대표 공식 입장인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급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까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면서 사과로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큐텐이 가진 해외 자금과 자산, 지분 처분이나 담보로 신규 자금을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구 대표 자신의 재산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대부분인 Q10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라도 티몬과 위메프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구 대표 책임론이 굉장히 거세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죄에 출연을 해서라도 책임을 져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니까 이를 의식해서 이번 입장문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변제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기회를 달라 이런 말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자신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엔 극복을 해냈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높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장문 마지막에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Q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읽힙니다. 앞서 제가 기업 구조도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구 대표가 집중해온 자회사가 Q익스프레스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온 만큼 이 부분을 놓지 않고 계속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Q익스프레스가 구 대표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면서 이번 사태와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꼬리 자르기 비판이 거세지고 있죠. 이 구 대표 본인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사실상 등 떠밀리듯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최종 목표로 했던 사업 구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구 대표가 직접 언급한 입장문에서 직접 언급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까요? 얼마예요? 500억 원이거든요. 우리 당국이 파악한 게 지금 2천억인데. 네, 여행 관련 500억 원만 직접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파악한 금액만 2천억 원이 넘거든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이런 탓에 피해자도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럴 마음이었다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그날 바로 저는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시간만 끌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더 아까하고. 입장문이 너무 늦게 나온 데다가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이게 피해자들 평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나스닥 상장하겠다는데 나스닥이 이런 기업 상장시킬까요? 의문인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경제픽 3위는 대출금리 올려도 영끌 비투 못 막아. 최근에 이영원 기자가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했고 금리도 오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영끌 비투가 이어지고 있나 봐요? 네,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시중은행 이 주담대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예. 지난 25일 기준으로 71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4조 7천억 원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달에는 한 달 만에 5조 3천억 원 정도 늘었었거든요.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건 주담대입니다. 25일 기준이니까 아직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인데요. 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금리가 올랐는데 어떻게 대출이 느는 건가요? 네, 사실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할 거란 기대감에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금융권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은행이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가상금리는 최대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주담대는 줄고 있지 않거든요. 이 정부나 금융권이 의도한 방향대로 흐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강해진 탓인데요. 제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나 올라서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고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러니까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네요. 2년, 네, 그렇습니다. 115. 네,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게 집계됐습니다. 네, 자, 집값이 계속 오르고 대출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지금 같은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이게 좀 우세적이고요. 다만 9월을 좀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는데요.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대출 한도가 줄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좀 쬐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출 한도가 줄면서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전문가들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 지금 같은 가열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오늘은 이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여자 양궁 대표팀 올림픽 10연패 뒤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 회장은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다 할 생각이라면서 선수들이 건강하게 남은 경기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김재열 IOC 위원과 함께 양궁 여자 단체전 시상자로도 나서 선수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985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맡은 걸 시작으로 40년째 한국 양궁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년 만에 올림픽 현장을 찾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과 함께 기업인 오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와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 유통 데이터는 영업 능력의 결집체라면서 이런 데이터의 공적 공유는 유통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정현성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의 영업 자산이자 소비자의 정보가 중국 커머스 등 해외 기업으로 넘어갈 경우엔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잠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31일 경기도 양주에 국내 첫 예술 협업 매장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1층은 국내 미술품 유통기업과 협업해 운영하고 매장 벽과 천정에는 다다즈 작가와 김태중 작가 등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네, 먼저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국정원은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딸 김주애의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정원이 확인해 준 건데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140kg으로 초고도 비만이면서 건강 상태를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김정은이 기존 쓰던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쓰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정원은 또 최근에 기소됐죠. 수미테리 북한 전문가죠.
CIA 출신입니다. 수미테리 기소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정보 협력 문제 없다라는 답변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또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과방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지난주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쳤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높겠고요.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는 등 사람 체온에 가까운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낮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 대구는 2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31도, 대전은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보내드린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